이게 실제로 이해상충이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하게 우연적으로 오비락이 된 건지 좀 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향후에 이 암호화폐 부패방지법의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주목해 봐야 되겠네요. 네. 네, 미 의회의 움직임과는 또 별개로 금융권에서의 움직임이 좀 좋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기업의 재무의 일부를 이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트레저리 기업들, 가장 대표적으로는 스트래터지가 있는데 이 스트래터지가 MSCI 지수에서 편출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뭐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주가 하락이 가상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래도 좀 매도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지금 스트래티지 주가가 그동안 계속해서 많이 하락을 해서 이제 스트래티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이 시가총액의 가치가 더 낮아진 상황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회사가 비트코인을 사는 방법은 보통주를 시장가로 매각해서 자본 조달을 하고 그 자본 조달한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근데 이 보통주를 이제 전환사채로 발행할 때도 있고 영구선주로 발행할 때도 있고 간단하게 말하면 보통주 발행, 신주를 발행하는 거죠. 유상증자를 하는 거죠. 그거를 시장가로 팔아서 돈을 마련하고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겁니다. 순자산 가치가 내 주가보다 높다는 거는 이 전략이 안 먹히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식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샀는데 주가가 올라가야지 앞으로 이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 줄 테니 이 회사 주식은 투자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그게 내려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상을 했어요. 스트래티지가 이제는 비트코인을 팔아야 될 거다.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는 맞죠. 비트코인이 100개가 있고 주식이 100개가 있는데 비트코인의 가치가 더 높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주식을 더 발행하면은 주가가 희석되잖아요. 기존 주주들이 희석되니까 당연히 주주들은 반대할 거고 오히려 주주들은 비트코인을 팔아라. 비트코인을 팔아서 그 돈으로 주식을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게 주주 가치를 더 환원시키는 효과가 있잖아요. 이거를 주문을 했을 거라고요, 분명히. 이제 촬영 시점 기준으로 지난주에 스트래티지가 1,600개의 비트코인을 더 샀는데 그거를 보통주를 매각해서 마련한 자금으로 샀다고 하더라고요. 주주들은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더 사주기를 바라는 거지 비트코인을 팔고 그 돈으로 주식을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서 주주 가치를 띄워주길 바라지 않는 거예요. 스트래티지의 주주들은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더 효율적인 자본 조달 방법으로 많이 삼으로써 이 BTC 일드라고 합니다. 주당 비트코인 가치라고 하는데 새로운 KPI죠. 즉 보통주를 매각해서 비트코인을 사잖아요. 근데 지분 희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분 희석되는 것보다 정도보다 비트코인이 늘어나는 정도가 더 크면 이 BTC 일드라고 하는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게 이제 주당 비트코인 가치죠. 이 주당 비트코인 가치가 올라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세일러는 여기에 화답을 해서 비트코인을 10,000개나 1,600개나 무려 지난주에 더 샀던 겁니다. 그랬더니 주가가 반등을 했어요. 촬영 시점 기준으로 어제 장에서는 2점 몇 퍼센트 올랐고요. 그 전날에도 또 2점 몇 퍼센트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 시점 기준 188달러 MSTR 주가가 지금 있는데 물론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온 상황이긴 하나 MSCI 퇴출 우려 말씀하신 그리고 이 MNEV라고 합니다. 주 순자산 가치 대비 이 회사의 시가총액 이게 1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순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밑에 있는 거겠죠. 시가총액이 이게 1 밑으로 내려와 있는 점 MSCI 편출 우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회사가 이제부터 비트코인을 팔 거다. 비트코인을 팔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더 내려가겠죠. 매도 압력이 나오니까. 왜냐면 스트래티지가 66만 개나 가지고 있으니까 야 도대체 몇 개를 팔까? 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이제 그 관심사였어요. 아까 이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4D 체스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이클 세일러도 또 4D 체스 플레이를 한 겁니다. 4차원 체스 플레이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스트래티지가 이제 비트코인을 팔 거라고 예상하고 공매도 치고 비트코인 팔 때 오히려 비트코인을 10,000개 넘게 사면서 4차원 체스 플레이를 펼친 거죠. 그래서 이 낮은 가격에 비트코인을 더 많이 매수를 할 수 있었고 즉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숏칠 때 세일러는 그 싼 가격에 비트코인을 줍줍하면서 오히려 주가를 부양시키는 데 성공을 한 거죠. 물론 이제 하루 이틀짜리 이벤트라서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래서 저는 큰 우려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트래티지가 지금 그 단편적인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지금 스트래티지에 걱정하지 않는 이유 일단 영구우선주라는 걸 통해서 자본 조달을 많이 해요. 이제 보통주 유상증자는 지분 이석이 있으니까 계속 하진 못합니다. 지분 이석을 계속해서 감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뭘 하냐? 이 회사는 영구우선주라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여기서도 자본 조달을 해요. 근데 영구우선주가 재밌는 게 배당이 10%예요.
그리고 주가는 거의 100달러에 고정돼 있습니다. 어떻게? 주가가 오르면 배당률을 낮춰서 주가를 내리고 주가가 내려가면 배당률을 올려서 주가를 다시 올려서 주가는 100달러에 고정시키는 구조를 지니고 있고 배당률은 8에서 10%, 11%를 왔다 갔다 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금융상품 STRC라고 하는 이 연구우선주 티커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본 조달에 굉장히 많이 그동안 성공을 하고 있거든요. 이 타겟 고객이 누구냐? 바로 MMF나 아니면은 뭐 CD나 이런 이제 지금 그 기준금리가 4%니까 한 4, 5% 정도의 낮은 금리를 받으면서도 만족하고 있는 이런 현금성 자산 투자 자금들이 군침을 흘릴 수 있는 상품인 거예요. 일단 주가는 100달러에 거의 고정되니까 안전하다고 보고 배당률이 10%잖아요. 배당률, 물론 이제 배당이니까 그냥 이자를 받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니어 레벨입니다. 회사 정관에 정해져 있는 내용이죠. 스트래티지가 연구선주를 발행해서 여기에서 배당 10%를 주면은 그거를 만약에 못 줬을 때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다음 분기로 넘어간다라는 규칙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못 준다. 그러면은 그 즉시 1년치를 소급해가지고 무조건 지급해야 된다. 이런 규칙들이 다 정관에 나와 있는 그런 시니어라는 상품이에요. 채권이나 이런 것보다는 아니겠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신뢰가 굉장히 크고 배당률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STRC를 통해서 이 현금성 자산에 묶여있는 자금들이 많이 넘어오는 거죠. 여기에서 발생한 그 레이즈한 자본으로 비트코인을 더 사면서 보통주 주가를 부양시키는 지금 이런 형태의 모델이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스트래티지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을 팔게 되더라도 저는 어떤 혁신적인 방법으로든 그게 그렇게 크게 주가 하락이나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또 방법을 저는 찾아낼 것 같아요. 스트래티지가 금융공학적으로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신사업 영역들을 많이 이제 개척하고 있는 중이라서 앞으로 더 오히려 귀추가 주목되지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과 발행주와의 그 흐름을 좀 다각화해가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차익, 아까 말씀하신 이제 비트코인 일들 같은 것들을 계속 이제 먹는다 이런 구조로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최근 중국이 토큰 증권과 스테이블 코인까지 포함해서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데요. 또 반면에 일본은 은행권의 거래소 진출이라든가 아니면 뭐 엔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까지 계속 시장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이 양국 간의 이런 제도적 접근이 완전 상반되게 좀 드러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일단 암호화폐는 대놓고 육성하자면 결국 탈중앙화를 육성해 주는 꼴이 됩니다. 블록체인이나 뭐 어떤 인터넷이든 국가가 어떤 통제하기 굉장히 어려운 기술들은 당연히 정치 체제의 영향을 받죠. 중국이 채택하고 있는 정치 체제는 일당 독재고 그다음에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이 체제 안에서 허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닐 수 있는 게 있는 거겠죠. 그래서 기술 자체는 이제 옹호를 하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DCEP라고 해서 중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 CBDC라고 안 하고 거긴 DCEP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시범 운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뭐 중국은 워낙에 QR코드 결제가 너무 생활화돼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모든 위안화를 다 디지털로 발행해가지고 뭐 중국 국가가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DCEP 이거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활성화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은 있어요. 근데 동시에 비트코인이나 뭐 아니면 이더리움이나 리플이나 다른 이제 탈중앙 암호화폐들 이런 것들은 국가 차원에서 육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자본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중국 현지인들이 그 해당 암호화폐 투자할 수 있게 해주면 합법적으로 위안화 넣고 그걸 살 수 있게 해주면 이거를 반드시 외국으로 가져나가서 거기다 은닉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니까 그러면 이제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 이것 때문에 이제 완전히 열어줄 수는 없는 것이고 중국은 그래서 이제 홍콩을 통해서 되게 좁은 문만 개방을 해주는 거죠. 거기에서 시범 사업을 하는 느낌으로.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치 체제가 다르죠.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마찬가지로 선거를 통해서 리더를 배출을 하고 계속해서 정권이 바뀌고 이런 이제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당연히 이 국민의 기본권은 뭡니까? 결국 생명에 대한 권리, 내 생명을 잃지 않을 권리 그런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사유재산, 어떤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재산에 대한 권리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 국가가 결국 가장 먼저 지켜줘야 되는 게 이 두 가지죠. 이것들을 먼저 국민들에게 준다. 그 관점에서 보면은 해외에서 이렇게 미국에서 특히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도 통과되고 뭐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좋든 싫든 막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일본으로 들어오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막 한데 이런 과정에서 막아버린다.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 재산권 그리고 생명을 지켜줘야 되는 국가 의무에 위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당연히 이 뭐 양당제나 아니면은 민주주의를 통해서 리더를 뽑는 이런 국가들에서는 현재 정권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제 반대쪽에 있는 세력이 반드시 문제를 삼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아젠다가 중요해지는 아젠다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육성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인도의 그 간디가 아주 유명한 명언을 했죠. 암호화폐와 관련된 건 당연히 아닙니다만 지금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쪽에서 많이 쓰고 있는 명언인데, 처음에는 공격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포섭하려고 하고, 포섭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 밑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비슷한 이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디지털 자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정부든 뭐 기업이든 뭐든 처음에는 이제 거부하죠. 공격합니다. 아, 저거 안 좋은 거야. 투기 수단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15년 동안, 16년 동안 살아있고 덩치가 커지다 보면은 포섭하고 무시하게 됩니다. 아이, 나 저거 뭐 필요 없다고 생각해. 뭐 굳이 얘기하지 않을래. 그러면서 이제 설설설설 포섭하게 되죠.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다른 경쟁자 대비해서 뒤처지게 되니까 이제 포용하게 되는 그런 관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본과 중국은 명확하게 다른 길을 가고 있지만 일본의 방향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빨리 디지털 자산 관련된 입법들 지금 이제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것들 빨리빨리 좀 통과시켜서, 일본은 지금 뭐 과세체계도 벌써 고치겠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기타 소득세로 55% 받고 있던 거 이제 20%로 줄인다라는 것도 본격적인 논의가 된다고 하고, 스테이블 코인, 엔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도 뭐 벌써 발행이 될 것 같고, 이제 내년 되면은 이런 것들이 다 우리나라가 빨리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라고 봅니다. 결국은 자본 통제라고 하는 한 축을 가지고 앞서 말씀해 주신 간디의 발언을 빌자면 공격해보고 안 되면 포섭하고, 포섭하고 안 되면 따르라인데, 중국은 아직 공격 단계이고 일본은 이제 포섭 단계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아직까지 한국에서의 입법 지체가 좀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로 인해서 국내 가상자산 기업들의 어떤 역의 탈출이 좀 심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얘기 좀 타당한 지적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가상자산 사업을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가상자산 관련된 입법, 그러니까 이제 특근법이라고 해서 특근법에 이제 가상자산의 정의, 그 다음에 가상자산 관련 사업 종류, 어떤 사업을 해도 되는지를 이제 명시를 해놨는데, 세 가지인가 네 가지 있는 가상자산 뭐 매매와 보관과 중개와 이런 거 관련된 사업들이 정의가 너무 모호하고 너무 분류가 너무 대분류예요. 그래서 세분화된 모든 가상자산 관련 사업들을 이 법은 제대로 정의를 해주지 못합니다.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정리를 결정을 해주지 못하는 그런 맹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파지티브 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반드시 법에 하라고 명령된 것만 할 수 있는데, 사실 어떤 사업을 할 때 이거를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가 되게 불명확한 거죠. 게다가 이제 그림자 규제도 사실 있습니다. 그림자 규제. 예를 들면은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관련된 사업을 할 때는 일단 그거를 사주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사주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림자 규제 때문에. 어떤 그림자 규제가 있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5대 거래소만 시중은행들과 협업을 해서 가상계좌를 고객들한테 발급해 줄 수가 있고, 고객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원화를 넣고 뭐 디지털 자산을 사든지 팔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똑같은 지위를 후발주자들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중은행들이 계약을 안 해주죠. 신규 이제 후발주자, 신생 기업들은 그래서 아니 고객들한테 그 원화 기반 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고, 본인이 하려고 하는 뭔가 사업이 지금 현재 법체계 안에서 합법인지 불법인지도 되게 불명확하고, 그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해외에 가가지고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법체계가 잘 잡혀 있고 미리미리 이 규제를 시행하기 시작한 나라들, 뭐 유명한 나라들이 많죠. 유럽에는 뭐 리투아니아, 싱가폴, 그다음에 뭐 요즘 중동 아부다비나 뭐 두바이도 굉장히 떠오르고, 미국도 요즘에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시작된 이후로는 와이오밍주나 텍사스주나 이런 곳들이 친암호화폐 정책들을 막 주정부단에서 막 내세워서 법인세도 깎아주고 뭐 규제 같은 것도 다 철폐해주고 이런 식으로 사업하기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을 찾아서 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좀 아쉽다,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입법 지체로 인해서 규제의 명료성이 떨어지다 보니 불필요한 규제 비용이 좀 과도하게 든다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요. 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제도권 내에 편입되면서 어쨌든 가격 안정의 어떤 흐름도 좀 좋아지고 특히 기관 자금 유입이 원활히 되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제도권 편입이 과도해지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어떤 탈중앙성이라는 가치가 훼손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가상자산의 자산 가치, 특히 장기적인 자산 가치를 유지하는데 이 탈중앙성이 의미가 있나요? 네, 탈중앙성이 암호화폐의 모든 것이죠. 그게 바로 비트코인의 가치고,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탈중앙성을 다른 암호화폐들, 알트코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게 이번 사이클 상승장에서 비트코인이 독주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더리움이 뭐 최근 들어서 조금 따라왔지만 전고점 수준에서 그쳐 있잖아요. 과거 5년, 뭐 10년 이렇게 장기 트렌드를 놓고 봤을 때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가느냐가 트렌드를 보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 알트코인들은 대부분 이더리움 포함 전 고점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져요. 저점을 높여가면서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수준에서 박스권에는 갇힌 상태에서 급등락을 반복하는 게 이 알트코인들의 문제점입니다. 그 왜 그러냐? 탈중앙성 면에서 비트코인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탈중앙성은 정말 중요한 요소인 게 우리가 지금 이 암호화폐라는 거에 어떤 큰 가치적인 성장을 예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돈이 미국이 풀고 있는 이 달러가 물론 어딘가로는 흘러들어가겠지만 아무 데로나 다 흘러들어가진 않겠죠. 기존의 달러가 가지고 있는 이 무한대로 공급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특성과는 반대되는 곳에 흘러갑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희소한 거. 그리고 그 가치, 희소하다는 그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 두터운 신뢰가 있는 것에 흘러 들어가는 거죠. 금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금은 일단 희소하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연 발행량이 1, 2%밖에 되지 않는 현재 부존량 대비해서 금이라는 것의 가치는 앞으로 500년, 1000년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있을 거라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소기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쪼개지지 않고 뭐 어떤 물리적인 화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금을 다른 걸로 변환시키고 없애버리거나 뭐 이런 게 되게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믿기 때문에 그 신뢰, 그 가치죠. 그래서 암호화폐라는 것도 탈중앙성이 바로 그런 것들을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탈중앙화 돼 있지 않으면 누군가가 마음대로 발행할 거예요. 이런 누구나 뭔가 가격이 올라가면 많이 발행하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에 휩싸이는데 탈중앙성이 없다면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가치 저장 수단을 이제 지위를 획득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비트코인이 2100만 개라는 희소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유지하려면 무조건 탈중앙성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더리움은 일단은 발행량이 무한대고 그 무한대라는 특성 때문에 비트코인과는 이제 비교될 수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달러 가치와 그것의 이 구매력 하락과 문제, 부작용들을 보완하는 측면의 경화로서, 화폐로서 새로운 돈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역할은 명확하게 비트코인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단순히 같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술을 썼다고 해서 같은 카테고리를 묶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명확히 앞으로도 달러의 양이 계속해서 법정화폐의 양이 계속해서 불어나고 그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수록 이 에너지를 빼앗아 와서 가치가 올라가는, 가격이 올라가는 것으로 대변시키는 그 무언가다. 금하고 비슷한 카테고리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이제 그 자체적으로 어떤 사용성을 만들어내냐가 중요하다. 투자 포인트를 완전히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 저는 정리가 좀 됐는데요. 네. 가상자산의 탈중앙성이 이 자산 가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외부로부터의 어떤 자의적 개입으로부터 안전한 자산이라는 그 본질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아, 예, 맞죠. 탈중앙성 얘기하다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맞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향후 법과 제도의 어떤 개정 방향,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좀 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법과 제도는 일단 이 민간을 육성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시장의 결정이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옳을 때가 많다고 저는 봐요. 비트코인이 현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리고 나쁠 것 같다고 해서 법과 제도적으로 막아버리면 시장에서 먼저 선택된 어떤 기술을 이 정치권이 맡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진선미 표현을 자주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에 굉장히 좋은 초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이라면 꼭 그게 진실이 아니더라도 그게 꼭 선하지 않더라도 일단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이제 서구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법 체계도 네거티브적으로,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는 명확히 정해놓지만 그 외에 나머지는 다 해도 돼. 육성하는 거죠. 시장과 민간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이제 법과 제도가 정리가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진선미에서 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는 선. 아름다울 수 있지만, 그게 아름답지만, 비트코인이 뭐 아름답다라고 하면 좀 어불성설이긴 한데, 비트코인이라는 게 해외에서 저렇게 크게 덩치가 커지고 제도권화되고 대중화되고 뭐 시끄럽고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심지어 비트코인에 많이 투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한 아젠다인 거죠. 그래서 그 특정 정치인이나 아니면 이제 정책 이반자들이 봤을 때 이거는 좀 위험한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일단 수문을 닫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미국이 정확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로 하고 있고, 일단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뭐 범죄에도 쓰이는 것도 맞고 뭐 많은 사람들이 좀 광기 투기에 빠지는 것도 맞지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뭐 좋든 싫든 피델리티와 블랙록 같은 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들이 막 ETF도 출시하고 있고, 이런 것들 봤을 때 이 정책 이반자들 차원에서도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라 뭔가 빨리 육성을 시키고 공정한 경쟁이 펼쳐질 수 있는 운동장을 깔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빠르게 가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답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야 그게 디지털 자산이 비단 아니더라도 앞으로 다가올 많은 혁신 그런 분야들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고 민간 사업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시장도 커지고 그러면서 국가 경쟁력도 늘어나는 그런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좀 열린 시각으로, 열린 마음으로 일단은 육성해 보자. 안 되면은 그때 가서 고쳐. 아니면 안 된다고 해. 이래도 늦지 않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결국 이제 정치와 제도가 시장과 보조를 좀 맞춰가야 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스매시파이 백훈종 대표님 모시고 각국 주요 국가의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